서울의 공기는 호흡이 힘들 정도로 썩어버렸다. 너무 많은 자동차에서 뿜어대는 매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나와 같은 인간에게 있을 것이었다. 인간이 만들어낸 도시, 그곳을 끊임없이 오고 가는 기계, 기계를 움직이게 만드는 연료, 대책 없이 그 연료를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인간.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제는 인간에게 있었다. 같은 사람끼리도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우리가 다른 존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떨지는 불을 보듯 뻔했다. 강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약자는 그들의 논리에 따라서 죽거나 살기 마련이었다. 돈과 권력과 지배. 역사 속의 강자들은 항상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큰 힘에 목말라 했다. 그러한 욕망은 약자들 또한 다르지 않았다. 강자에게 눌려 사는 약자는 그들 내부에서 자신보다 더 약한 존재를 찾아내 괴롭혔다. 이런 웃기는 세상에서 그 아이를 발견한 건 2시간 전 일이었다. 소주병에 비친 서울역 앞거리는 온통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은 오늘도 어김없이 굳건한 자세로 자리를 지켰고 그 아래를 걷고 있는 사람들은 도시의 작은 부품처럼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어떠한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들. 초록색 병에 비친 그들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괴물과 같이 왜곡된 이미지로만 보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 인간적인 감정을 숨겨놓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해버리는 치킬박사와 같은 존재들. 과연 저들의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일지 궁금해하며 병째 소주를 들이켰다. 목구멍으로 흘러들어온 술의 따뜻한 기운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얼굴을 세차게 흔들고 난 뒤 근처 포장마차에서 얻어온 단무지를 안주 삼아 집어먹을 때였다.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서울역사 옆에서 여자아이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숨이 새어나왔다. 집을 나왔거나 지방에서 올라온 여자아이를 남자들 몇이 어떻게 해볼 속셈으로 버린 일일 게 틀림없었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워 소리가 난 곳으로 뛰어갔다. 시간이 흘러도 인간의 추악한 면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았다. 비명을 질러대던 여자아이의 얼굴은 이미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40대 초반인 남자는 내가 왔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은 채 아이의 위솥을 벗겨내고 있었다. 벽에 몸을 기대고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30대 후반인 남자는 입김을 불었다. 늦가을의 새벽 공기가 무척 차가웠다. 몸이나 움직여서 열을 내보자는 생각으로 그들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첫 번째 목표는 30대 후반이었다. 갑자기 자신을 향해 날아온 주먹을 그는 미처 피하지 못했다. 뒤늦게 나를 발견한 그의 몸이 벽에서 멀어지기도 전에 얼굴을 맞고 쓰러졌다. 윗옷을 벗기며 낑낑대던 40대 초반은 놀랄 새도 없이 바지주머니에서 호신용 칼을 꺼냈다. 손에 든 칼이 무척이나 든든했던지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미소에 대한 화답으로 다리를 쭉 뻗어 칼을 걷어찼다. 미소가 사라지고 당황한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그는 코를 감싸주며 30대 후반에게 다가갔다. 코를 감싸준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멀리 사라져갔다. 정신이 든 여자아이는 부들부들 떨며 벗겨진 윗옷을 꼭 쥐고 있었다.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아이의 어깨에 걸쳐놓았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로 쪼그려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어디서 왔니? 어색한 분위기에서 힘들게 꺼낸 첫마디에도 아이는 대꾸가 없었다. 오랜 경험으로 미뤄보아 대충 짐작가는 데가 있었다. 여러 사람들의 채취가 묻어나오는 유행진한 옷과 여자아이 치곤 검게 탄 얼굴을 봤을 때 서울에 사는 건 아니었다. 지방 어딘가에서 올라왔을 아이는 서울에서의 혹독한 신고식을 처음으로 치러낸 셈이었다. 강자의 법칙만이 남아버린 도시에서 약자로 살아가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걸 조금이나마 느꼈을 터였다. 내가 처음 이 도시로 흘러 들어왔을 당시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힘을 가진 자들의 논리에 놀아났던 2년 동안의 시간은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만 안겨줬을 뿐 서울에서 살아갈 어떠한 힘도 주지 않았다. 그날도 나는 북한산에 올라가 있었다.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에선 상쾌한 바람이 불어와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 가부좌를 틀고 바위 위에 앉아있던 나는 시간의 흐름조차 잊어버렸다. 산과 물과 바람과 바위와 나무에 심신을 맡길 수 있었던 그때가 아련한 꿈인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자연의 평화로운 기운에 흠뻑 젖어 들어갈 때쯤 요란한 호출음이 나를 현실 세계로 끄집어냈다. 손목에 찬 호출기를 켤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버튼을 눌렀다. 김 박사의 길쭉한 얼굴이 작은 액정화면을 가득 채웠다. 긴급 명령이 떨어졌다. 대한방위수비대원은 즉시 복귀하도록 반복한다. 박사는 아무리 긴급한 상황에서도 떨림이 없었다. 버튼을 다시 눌러 호출기를 껐다.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보았다. 노을로 붉게 물들어가던 하늘은 마치 우리의 운명을 말해주는 듯했다. 허리띠 중앙에 있는 버클을 눌렀다. 몸이 희미해지면서 남산에 있는 대한방위수비대 기지로 순간이동이 되었다. 나와 거의 동시에 도착한 블랙대원 흑각과 레드대원 적광 그리고 옐로우대원 황계를 핑크대원 정화가 맞이해 주었다. 출동하기 전에 주사 한 대씩 맞으세요. 이번엔 또 무슨 처방이야? 나는 불만의 찬 목소리로 물었다. 청간 오빠, 애처럼 왜 이래? 뭔지나 알고 맞아야 할 거 아냐? 이번에 박사님이 발명한 위치 추적 장치를 심어 놓으려는 거야. 눈으론 볼 수 없을 만큼 작은 크기로 혈액의 이동 경로를 따라 움직이지. 심장 같은 장기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 날 봐.
주사 놓은 지 24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이상도 없잖아.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있던 정화가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 우리는 더 이상의 저항 없이 순순히 팔을 내밀었다. 전대원, 통제실로 집합하라. 반복한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김 박사의 메마른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통제실로 뛰어갔다.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보이는 대형 모니터엔 긴급 명령서가 떠 있었다. 이라는 제목 아래로 영어, 한자, 한글이 뒤섞인 내용을 박사는 심각하게 훑어보고 있었다. 한자 실력이 형편없이 낮은 나로선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 다른 대원들도 나와 비슷한 수준이었기에 위로부터 명령을 받아 우리에게 전달하는 김 박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곧 모니터를 끈 후 우리를 향해 뒤돌아섰다. 광주로 출동이다. 지금 현재 공수부대가 진압작전을 펼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을 도와 괴뢰잔당을 퇴치하는 것이 오늘의 임무다. 그럼 수고하도록. 명령을 받은 뒤 우리는 순간이동실로 뛰어갔다. 이미 전투복장으로 갈아입은 몸은 한없이 가볍게 느껴졌다. 몸에 착 달라붙는 원색의 의상은 총알을 막아주기도 했고 겨울에 세찬 눈보라에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기도 했다.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의상이지만 단점 또한 있었다. 웬만큼 낯짝이 두꺼운 사람도 소화해내기가 민망할 정도로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다. 어깨에 걸친 긴 망토조차 없었다면 그 민망함에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은 불가능할 정도였다. 우리의 훈련 과정 중 체력 강화를 위한 트레이닝은 솔직히 의상을 소화해내기 위한 근육 만들기 작업이었다. 하루 5시간씩 트레이닝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이는 적광을 제외하면 다들 나름대로 균형 잡힌 몸매를 과시하는 편이었다. 순간이동실에 도착한 우리는 재빨리 이동장치 위로 올라갔다. 이동장치는 암호화된 사람의 음성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기계였다. 출동, 대한방위수비대. 내 목소리에 반응한 기계가 우리의 몸을 투명하게 만들었다. 이동장치는 인간의 유전자 구조와 사물의 분자 구조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이진법 코드로 변환시켜서 가고자 하는 장소로 빠르게 옮겨놓는 역할을 했다. 복잡한 기계장치로 가득 찬 순간이동실의 전경이 짧은 시간 동안 뿌옇게 변하는가 싶더니 우리는 벌써 광주 한복판으로 이동을 완료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처음으로 본 것은 대학생인 듯한 건장한 청년을 공수부대원들이 둘러싸서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제압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비무장인 청년은 이미 기력을 잃어 축 늘어진 상태였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양복 차림의 시민이 격분한 얼굴로 뛰어왔다. 그러나 청년이 쓰러져 있는 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시민은 공수부대원의 진압봉에 맞아 저지당하고 말았다. 배를 움켜쥐며 그가 쓰러진 순간 도로를 점령한 탱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쓰러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멍한 표정으로 그것을 보았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광주의 일반 시민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대한민국 군부의 실체였다. 나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든 건 헬멧의 고글을 통해 보이는 적군과 아군의 표시였다. 고글에는 일반 시민들 옆에 적군이라는 글자가 따라다녔다. 우리의 임무는 이 표시가 있는 적을 제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아군 표시가 따라다니는 공수부대원의 무표정한 얼굴이 적으로 느껴졌다. 그들은 마치 사람을 때려잡으라는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살상기계 같았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못 견뎌 적광이 쓰러지고 말았다. 레드대원, 정신 차려! 놀란 내가 그를 부축하려 하자 적광의 빨간색 의상 위로 눈부신 빛이 새어나왔다. 순식간에 온몸을 휘감아버린 빛 때문에 적광은 더욱더 고통스러워했다. 대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황계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붉게 물든 빛은 길게 뿌려놓은 화약에 불이 붙듯이 황계의 노란색 의상 위로 번져나갔다. 일반 시민을 때려잡고 있는 공수부대원과 군인에게 붙잡혀 몰매를 맞고 있는 시민들에게 우리의 존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누가 적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다. 대한방위수비대는 즉각 적을 섬멸하라. 반복한다. 즉각 적을 섬멸하라. 호출기 화면의 김 박사는 여느 때와 달리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헬멧에 달려있는 소형 카메라로 이곳의 끔찍한 상황을 보고 있었을 김 박사도 공수부대원과 다르지 않았다. 아스팔트 도로를 잘게 부수며 굴러온 탱크 앞으로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을 에워싼 군인 무리 중에 낯익은 복장의 사내가 눈에 띄었다. 내 눈을 의심하며 고글의 렌즈를 사내에게 고정시켜 확대해 보았다. 검은색 의상을 입고 있던 그는 흑각이었다. 이 아비규환에서 흑각은 너무나 쉽게 강자의 논리로 돌아서 버렸다. 적광과 황계의 몸을 휘감던 붉은 빛은 어느새 분홍색 의상의 정화한테까지 번져 있었다. 고통스럽게 내지르는 그들의 비명소리에 나는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다. 블루대원, 즉시 현 상황을 보고하라. 박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나는 머리를 세차게 저었다. 응답해. 젠장, 명령에 복종하란 말이다. 작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적이 아닙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청가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들은 민간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야. 절대 속으면 안 돼. 박사가 6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 고아나 다름없는 저희들은 4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땐 도망칠 궁리도 숱하게 많이 했었죠. 어린 저희들에겐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죠.
흑각은 공수부대원과 함께 시민을 제압해 나갔다. 그의 주특기인 허리케인 킥을 맞은 평상복 차림의 남자는 몇십 미터를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다. 일어나려는 듯 몸을 움직이던 그는 이내 힘이 빠져 쭉 뻗어버리고 말았다. 갑자기 무슨 얘기야? 지금은 긴급 상황이란 말이다. 이미 계엄령이 선포됐어. 적을 섬멸하란 말이야. 훈련이 끝나고 2년 동안 저희가 해온 일이 과연 정의로웠는지 궁금합니다. 생각하지 마. 명령에만 충실하면 돼. 김 박사의 강압적인 호통에도 불구하고 파란색 의상을 입은 나한테까지 붉은 빛이 번져왔다. 온몸의 살이 풍선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다. 내 속에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려는 듯 누군가의 손이 오장육부를 헤집고 다녔다. 참기 힘든 고통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흐릿하게 변하는 시선을 붙잡으려고 나는 몸부림쳤다. 호출기에서 들리던 박사의 음성은 급기야 절규로 변해 있었다. 그의 목소리 뒤로 굵직하고 규칙적인 발소리가 깔렸다. 언뜻 총을 쏘아대는 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했다. 몇 번의 고함과 절규가 뒤섞이더니 호출기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바닥에 쓰러진 내 몸 깊숙한 곳에서 빛의 손이 드디어 무언가를 찾아냈다. 붉은 빛이 몸의 중앙으로 모여들면서 팽팽하게 부푼 것 같았던 살의 고통이 사라졌다. 중앙으로 모인 빛의 덩어리는 투명한 푸른색 구의 형태로 변했다. 그것은 우리가 정이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인식의 결정체였다. 그것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다른 대원들의 몸에서 빠져나온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의 투명한 구가 푸른색과 함께 한 지점으로 모였다. 그것들은 이제부터 허공을 떠돌아다니며 새로운 주인을 찾아 헤맬 것이었다. 강자의 법칙만이 남아버린 세상에서 더 큰 힘을 원하는 자가 차지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흐릿했던 시선이 한순간에 암흑으로 변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정신을 차렸을 때 세상은 또 한 차례 바뀌어 있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독재자의 것이 아니었고 사람들은 과거의 악몽을 잊으려고 노력했다. 그때 그 도시를 구하려 애썼던 사람들은 이제 정치라는 늪으로 자진하여 몸을 맡겨버렸다. 소수의 양심적인 이들은 국민의 애타는 손을 기다렸지만 대부분이 손을 뻗은 지점엔 과거의 폭력보다 잔인하며 치밀해진 존재가 버티고 있었다. 손을 잡아 구해줄 듯 말 듯하면서 그들은 한쪽이 불리하기만 한 게임을 진행해 나갔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모두 들러리에 불과했다. 거대한 도시의 한 구석에서 지긋지긋한 세상사를 지켜보던 나에게 어느 날 그가 찾아왔다. 서울역의 노숙자 3명에게 한참 얻어맞고 있을 때였다. 이거 순 미친 새끼 아니야?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까지 도매가로 싸잡혀서 미친놈 취급을 당하는 거야. 입으로 떠들어대면서도 발길질은 멈추지 않았다. 내가 무슨 독수리 오영재냐? 그런 게 있었으면 벌써 통일이 되고도 남았겠다. 운동화를 신은 발로 내 얼굴을 짓밟은 사내가 놀리듯이 말했다. 그의 운동화는 반쯤 밑창이 떨어져 나가 있었다. 시발, 술맛 다 떨어졌네. 야, 일으켜 세워봐.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사내가 말했다. 기운이 다 빠져나가 축 늘어진 몸이 두 사내에 의해 가볍게 일으켜 세워졌다. 칼자국 사내는 술이 반쯤 남은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 벌레 쳐다보듯이 나를 보던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고개를 들어서 똑바로 쳐다볼 힘도 없었다. 아래로 향한 시선으로 군화를 신은 사내의 발이 들어왔다. 줄이 풀려 느슨해진 군화는 흐물흐물한 해파리 같았다.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연체동물을 우습게 봤다간 큰 코 다치기 십상이었다. 유유히 바다를 헤엄치는 신비로운 모습에 현혹되었다간 일격의 독침을 맞고 기절해버릴 것이었다. 아저씨,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족같은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좀 조용히 삽시다. 아저씨나 우리나 피착할 곳 없는 신세 아닙니까? 한 번만 더 헛소리 해대면 여기서 추방입니다. 알아들으셨죠? 고개를 끄덕일 힘조차 없었다. 아저씨,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보다 소심한 성격이거든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헛소리하고 다니면 추방입니다. 알아들으셨죠? 고개를 끄덕여서 질문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싶었다. 알아들으셨죠? 입속에 고인 피 때문에 말하려 하면 할수록 헛기침만 나왔다. 헛기침과 함께 튀어나온 핏방울이 그의 옷에 묻었다. 해파리 같은 군화가 부르르 떨리는가 싶더니 내 머리 위로 무언가가 부딪혀서 요란하게 박살나는 소리가 났다. 쓰러진 나는 눈을 감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마를 타고 내려온 멀건 액체에선 비릿한 피와 소주와 땀이 뒤섞여 묘한 냄새를 풍겼다. 내 육체에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폭력은 이미 아무런 느낌도 주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죽는다는 사실이 조금 창피할 따름이었다.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시야는 점점 흐려지기만 했다.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온다는 사실에도 나는 기쁘지 않았다. 큰 키를 가진 누군가는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다. 우뚝 멈춰선 절름발이가 뭐라고 소리를 지른 것 같았다. 몸에 가해지던 발길질이 멈췄다. 나에게서 멀어져 그를 향해 다가가는 세 사람이 보였다. 그중 가운데에 있던 사람이 제일 먼저 주먹을 날렸다. 가볍게 공격을 피하는 몸동작이 예사롭지 않았다. 왼쪽에 있던 사람이 발을 쭉 뻗는 순간 절름발이는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하면서도 절뚝거리던 오른쪽 다리를 이용해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당황한 듯 주춤거리는 가운데를 향해 절름발이가 주먹을 날렸다. 어설프게 권투 자세를 취하고 있던 나머지 한 사람까지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절름발이가 나에게 다가왔다.
살려달라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속에서 끓어오르는 핏덩어리로 인해할 수가 없었다. 절뚝거리며 다가온 그가 내 몸을 들어 눈을 맞췄다. 희미하게 꺼져가는 시선 속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이젠 괜찮아. 나와 함께 가세, 블루대원. 흘러간 세월만큼 주름진 얼굴의 주인공은 김 박사였다.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려 눈을 뜬 곳은 김 박사의 연구소 아니었다. 예전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방 안에는 기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박사의 안내로 함께 들어간 연구소의 다른 방에는 흑각을 제외한 다른 대원들이 모여 있었다. 강산을 2번이나 바꿀 정도의 시간이 흘렀건만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대번에 알아보았다. 하지만 나의 등장으로 인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도 잠시뿐. 그들은 다시 심각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하던 얘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청간 형이 왔으니까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네. 우리 중 가장 막내였던 황계가 말했다. 모두의 걱정거리였던 그의 비쩍 말랐던 몸에는 이제 제법 살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옷소매 안쪽으로 드러나 보이는 팔에는 심상치 않은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여전히 순해 보이는 그의 눈빛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다. 맞아. 형이 우리의 대장이었으니까 이렇게 모이게 된 건 박사님의 노력이지만 각자의 생각이 다른 만큼 형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봐. 김 박사의 눈치를 보면서 적광이 말했다. 여전히 넉넉한 모습에 얼굴은 여유가 있어 보였다. 그가 가진 여유로움은 황계나 정화한테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다. 물론 나나 김 박사조차도 그와 같은 여유를 지니고 있지는 않았다.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는 박사의 얼굴엔 고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내 생각은 조금 달라. 청간 오빠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간에 나는 박사님을 따르겠어. 모두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 내가 겪었던 삶은 돌이켜보기도 싫을 정도야. 만약 그런 족같은 시대가 다시 올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나는 폭력을 써서라도 막을 각오가 돼 있어. 정화는 조금 흥분한 목소리로 항변하듯이 말했다. 진한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카락은 윤기가 없어 보였고 두껍게 칠해진 화장은 실제 나이보다 많게끔 만들었다. 잠깐만, 너희들이 나한테서 듣고 싶어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내 말에 그들은 일제히 박사에게 눈길을 돌렸다. 박사가 우리를 찾은 이유에 대해서도 나는 아직 모르고 있어. 나도 그들과 함께 박사를 쳐다보면서 대답을 요구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깍지를 낀 손으로 자신의 이마를 치고 있었다. 언뜻 보기엔 그 자신이 깊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모습으로 인해 분위기가 긴장되었다. 특히 나로선 그의 능력을 보았기에 더욱 그러한 느낌에 빠져들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해버린 노인네가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짧은 침묵의 순간을 깨고 그가 말문을 열었다. 블루대원, 자네가 왜 노숙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 항상 생각하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박사는 물끄러미 나를 보다가 적광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레드대원, 자네는 지금 가족과 함께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겠지. 그런 자네가 이곳에 온 이유가 뭔가? 잠깐, 당신이 꺼낸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군요. 나름대로가 아닙니다. 비록 조그만 호프집을 운영하지만 저는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사실 이곳에 온 진짜 이유는 딸 자식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았으며 악몽 같은 과거가 재현될 수 있다는 박사의 주장에 저 역시 어느 정도 동의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세상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든 막을 겁니다. 우리의 힘을 되찾는 일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전 해내고 말 거예요. 정화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를 둘러보며 소리쳤다. 핑크대원, 자네가 이 일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뭔가? 저는 그때 끔찍한 지옥을 경험했어요. 능력이 모두 사라진 후 정신을 차리려고 이를 악물었죠. 흐릿하게나마 모든 상황이 보였지만 몸을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더군요. 군인 편에 선 흑각 그놈은. 정화가 잠깐 말을 멈췄다. 그녀의 두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그런 저희를 신경 써주지도 않았죠. 시민들을 거의 다 제압했을 때 군인들이 제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그 음흉한 눈빛들이 저를 어딘가로 데려갔죠.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됐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돼. 눈물을 흘리는 그녀에게 나는 소리쳤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나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괜찮아요. 그날 이후 전 몸을 팔았죠. 이 족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어요. 오직 이날만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들이 다시 모일 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정화는 차분해진 모습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다. 나는 그녀를 볼 면목이 없었다. 나 자신만이 이들 중에서 가장 암울한 시간을 살아왔다고 생각한 것이 부끄러웠다. 옐로우 대원, 자네는 어떤가? 그날 이후 변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네요.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었던 청간 형도 그렇고, 제가 존경해마지 않았던 적광 형도 그렇고,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살 거라 믿었던 정화 누나도 그렇고, 모두 다 변한 것 같네요. 빈정대는 듯한 황계의 말투에 모두가 불편한 시선으로 그를 보았다. 저도 마찬가지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고아원이더라고요. 거기서 1년 정도 살았나?
저를 괴롭히는 한 녀석을 죽도록 패줬더니 소년원으로 보내대요. 거기서 나오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막막합디다. 아는 녀석들 몇 명하고 돈을 좀 훔쳤는데 시발 저만 온팍 뒤집었었어요. 큰 집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벌써 30대 중반이 돼 있더라고요. 참 못 같은 시간이었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황계가 박사를 보며 싱긋 웃어 보였다. 박사님은 저희와 달리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네요. 여전히 무뚝뚝한 태도하며 냉정하다 못해 차가워 보이는 눈빛도 그렇고 나만 그런가? 어깨를 으쓱하며 주위를 둘러보는 황계의 얼굴에 장난기가 묻어나왔다. 좀 건방져 보이는 그의 태도에 나는 박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 박사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느낀다니 다행이군. 좋아. 자네들 얘기는 잘 들었네. 블루대원도 이 정도면 우리가 다시 모인 목적에 대해서 대충 짐작했을 거라 믿네만 어떤가? 대한방위수비대의 재결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 박사는 잠옷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압도적이었다. 솔직히 내 결정이 없어도 그들은 박사의 뜻에 따라 함께 움직일 태세였다. 그것이 다수의 뜻이라면 나도 따라갈 용의가 충분히 있었다. 다만 궁금한 것이 있다면 왜 굳이 지금에 와서야 우리를 다시 모이게 했냐는 것과 그가 보여준 초인적인 힘에 대한 설명이었다. 당신이 나를 구해줬을 때 보여준 그 힘, 먼저 그걸 설명해 보시죠. 다른 대원들은 조금 의아해했다. 아마도 그의 불가사의한 힘은 나만 목격한 것 같았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박사가 깍지를 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를 한 명씩 훑어보고 나서 그가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겼다. 차가운 쇳소리와 함께 다리가 분리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봐왔던 일반 의수와는 전혀 달랐다. 형광등 불빛을 받아 금속성의 몸체가 번쩍거리면서도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놀란 나는 뭐라고 할 말을 잊은 채 그가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자네들이 힘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기지 안으로 한 개 중대의 군인들이 들이닥치더군. 아마도 우리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야.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기지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몰래 설치되어 있었어. 자네들도 알겠지만 그건 첩보 활동을 위해 내가 발명한 것이었지. 그들은 우리를 꽤 위협적으로 느꼈던 모양이야. 당장은 몰라도 먼 훗날에는 자기들한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둔 거지. 계엄령이 선포되고 자네들이 출동했을 때 보여줬던 모습은 그 가능성에 대한 모범 답안이었어. 기지는 순식간에 그들 손으로 넘어갔지. 중대장이란 작자가 내 머리에 총을 겨눴어. 실적을 올렸다는 만족감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더군. 박사의 말에 따르면 그는 헌병대로 끌려가 몇 달을 지냈고 대한민국의 중요 국가기관으로 옮겨 다니면서 거짓 자백에 대한 강요를 받았다고 했다. 입을 굳게 다물어버린 그를 사람들은 끈질긴 빨갱이라고 몰아붙였다. 결국 그는 삼청교육대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한 채 모진 훈련을 견뎌내야만 했다. 자네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인간이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 굴욕감을 말일세. 훈련의 강도는 차라리 참을 만했어. 그는 자신의 인조다리를 결합시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박사의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한 번은 훈련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십자 말뚝에 나를 매단 적이 있었지.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어. 날이 어두워져서 훈련생과 조교들이 모두 들어간 뒤에도 나는 그렇게 비를 맞으며 매달려 있어야 했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지. 몸을 마구 흔들어댔어.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 비가 와서 땅이 질퍽해진 탓인지 말뚝이 흔들리더군. 나는 더욱더 몸을 흔들어댔지. 마침내 말뚝이 뽑히면서 땅으로 곤두박질 쳤어. 하늘에서 퍼붓는 비를 맞으며 마구 웃어댔지. 그때였어. 땅을 통해 진동이 느껴지더군. 뭔가가 나를 향해 오고 있었어. 온몸이 묶여 있어서 고개도 제대로 돌리지 못했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걸 느끼면서도 소리조차 지를 수가 없었어. 자칫 잘못하다간 말뚝을 뽑았다는 이유로 몰매를 맞을 수도 있었거든. 그 거대한 물체가 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짓뭉개고 간 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 과다출혈로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와중에도 간신히 고개를 들어 앞을 보았지. 물을 튀기며 맹렬히 달리던 건 군용 트럭이었어. 소매를 걷어붙이자 오른쪽 팔이 드러났다. 다리와 같이 형광등 불빛에 번쩍거렸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퇴소 조치를 당했지. 봉천동 달 동네의 조그만 쪽방에서 나는 강해지겠다고 결심했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네들을 찾아내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다네. 한편으론 대한방위수비대의 재편을 위한 준비도 하면서 말이야. 다행스럽게도 내 두뇌와 연구가 아주 쓸모없는 건 아니었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가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냈다. 수많은 버튼 중에 하나를 누르자 박사의 등 뒤에 있던 벽이 양옆으로 갈라졌다.
갈라진 벽 안에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다. 모니터가 켜지면서 동시에 조명이 어두워졌다. 그것은 예전에 우리가 기거했던 남산 기지의 통제실과 똑같은 느낌을 주었다. 다른 버튼을 누르자 모니터에 낯익은 사내가 나왔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긴장감과 분노로 가득 찼다. 모두 이 사내를 기억하고 있을 거야. 모니터 불빛에 비친 박사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잊을 수가 없지. 저 얼굴은. 적광이 분노를 애써 참는 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입을 앙다문 정화의 도끼 어린 두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저 새끼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시종일관 장난기가 섞여 있던 황계의 말투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바뀌었다. 고통받는 대원들을 버리고 힘의 논리를 선택한 흑각의 얼굴에선 기름기가 진하게 배어나왔다. 사진 속에 그는 넓은 골프장에서 3명의 다른 사내와 함께 서 있었다. 그 나머지 사내들은 언론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진 정치와 재계의 인사들이었다. 반면에 흑각의 모습은 어느 매체에서도 본 기억이 없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저런 부류의 인간들과 어울리게 됐는지 궁금해졌다. 박사의 설명이 계속 이어졌다. 과거 대한방위수비대의 블랙대원이었던 일명 흑각은 1980년 이후 군사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문민정부 시대로 대한민국이 바뀌면서 그는 축적된 자본력으로 부동산 업계에 침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며 정부의 고위관리 및 재계 인사들과 관계를 맺어왔다. 현재 그의 신분은 김씨 성을 가진 사업가로만 알려져 있다. 전체 전경으로 보이던 모니터 속 사진이 흑각의 얼굴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갔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물이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요즘도 흑각은 땅값을 좌지우지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물론 여러분이 나와 함께 뜻을 이뤄보겠다는 의지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일이다. 흑각의 얼굴이 사라지고 모니터 화면에 대한방위수비대의 로고가 나왔다. 선명한 파란색의 한반도 땅 위에는 무궁화 5송이가 둥근 원을 따라 피어 있었고 그 가운데에 금속성 재질의 3차원 도안으로 대한방위수비대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다.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것을 바라보던 다른 대원들과 달리 나는 착잡한 심정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다시 시작될 훈련과 작전들, 적어도 노숙자로 지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과연 체력이 견뎌낼지 의문이었다. 그래도 하루 세 끼는 챙겨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작은 위안으로 사마덩이에 눈빛을 보내고 있을 때 천장 가운데에서 투명한 원기둥이 내려왔다. 보석처럼 빛나는 원기둥 안에는 우리의 능력이 담겨있던 색색의 구슬이 들어있었다. 그 중에서 푸른색으로 빛나는 구슬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세상에 찌든 때에 썩어버린 내 몸은 한순간에 구슬 속으로 흡수되어 버렸다. 바야흐로 대한방위수비대의 재결합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순간이었다. 여자아이는 한참 동안 추위와 싸우다가 겨우 잠이 들었다. 내가 입혀준 외투자락을 꼭 쥐고 있는 손이 아주 작게 느껴졌다. 나는 아이가 깨지 않게 조심하면서 외투주머니를 뒤져 누렇게 변한 신문 조각을 꺼내보았다. 2년 전부터 가지고 다닌 것으로 작은 분량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부동산업계에 보이지 않는 큰손이었던 46세의 사업가 김모 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투신자살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수십 번을 꺼내본 신문 조각은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았다.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신문 조각을 조심스럽게 집어넣었다. 현금이라곤 달랑 1,000원짜리 지폐 한 장뿐이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게 지갑에 들어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두툼하게 느껴졌다. 주머니에 지갑을 다시 넣으려는데 손이 부르르 떨렸다.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을 얼른 집어넣고 손을 마사지했다. 어깨 부분에서부터 느껴지는 진동은 웬만해서 멈추지 않을 것 같았다. 이럴 땐 찬 공기를 마시며 온몸을 스트레칭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다. 서울역 광장으로 나가려는데 여자아이가 짧게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악몽을 꾸는 중인지 아이는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었다. 허리를 굽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는데 손이 아까보다 더 거세게 떨렸다. 퉁퉁 부은 아이의 얼굴을 굽어보다가 급하게 광장으로 뛰어갔다. 새벽 공기에 잠긴 도시는 고요하다 못해 을씨년스러웠다. 어둠을 밝히던 가로등은 희미하게 떠오르는 햇살에 하나 둘씩 작동을 멈췄다. 두 손을 맞잡고 팔을 하늘 높이 뻗었다. 팔의 근육이 늘어나면서 위치 추적 장치가 혈관을 따라 빠르게 움직였다. 그 자세 그대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하늘에서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의 빗줄기가 원을 그리고 있었다. 또 다시 출동이었다. 온몸이 눈부신 빛에 휩싸이면서 투명해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하늘로 순간이동을 한나는 파란색 전투복장으로 옷이 바뀐 채 다른 대원들과 합류했다. 김 박사의 명령을 받기 위해 우리는 기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내 외투를 벗어서 손에 꼭 쥐고 있는 여자아이가 이쪽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헬멧에 부착된 고글의 렌즈를 아이에게 맞춰서 확대해보았다. 붓기가 채 빠지지 않은 아이의 얼굴엔 표정이 없었다. 무표정하게 우리를 보던 아이가 외투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되는 양 그것을 향해 침을 뱉은 아이가 나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날렸다. 청간 형, 뭐해? 빨리 가자고. 어저께 또 테러가 일어난 모양이야. 황계의 목소리가 헬멧 안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알았다는 표시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저 여자아이는 아직 모를 것이었다. 우리가 얼마나 정의로운 일을 하는지. 폭력에 맞설 수 있는 건 더 큰 힘뿐이라는 걸 저 아이는 좀 더 커야 알 수 있게 될 것이었다. 강자의 법칙만 남아버린 이 웃기는 도시에서 홀로 살아갈 수 있을 때가 되어서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얼마나 논리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인가를. 서두릅시다. 적광의 차분한 목소리에 나는 구호를 외치기 위한 자세를 취했다. 출동 대한방위수비대. 사색 광선으로 하늘을 수놓으며 우리는 기지를 향해 날아갔다.